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선평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가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작업 하시는데 같이 좀 참여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양동규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사삼을 경험하신 분들을 계속 만나는 작업을 하는 걸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경험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작가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셨는지를 제가 다 세세하게 몰라서 일단 저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그 중간중간에라도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좀 이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4.3 이후 이어진 삶의 이야기를 구슬체록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4.3 구슬체록 작업을 2000년도부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 위원회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써보자라고 할 때 진상조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팀이 꾸려졌고 그 팀에서 이제 집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료들을 좀 이제 모아서 그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헌 자료들도 모았고 그 중에 이제 증언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주 현지에서 4.3을 겪으신 분들의 증언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좀 제가 2000년도부터 같이 도와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500명 정도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이제 주요 증언자를 통해서 증언 체록하는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이 사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증언자들을 만나면 일단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목격을 하셨는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누가 죽었고, 몇 명이 죽었고, 그 희생자들을 시신을 수습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의 질문을 했고, 여러 사람의 증언들을 교차 증언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객관적이고 공통된 얘기들만 뽑아내서 보고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4.3은 폭동이었고, 여러 가지 소요 사태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역사를 정리하는 기억이 그런 쪽에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그 4.3의 기억들, 왜곡된 기억들을 다시 바로잡고 이제 진상을 좀 밝히고 하는 작업 등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좀 정리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4.3의 성격을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좀 주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증언자들이 아무리 저희가 이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만 대답하진 않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힘들었던 얘기, 아팠던 얘기, 그러니까 과거를 이제 48년도, 4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드려도 지금 자기가 힘든 얘기만 계속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같이는 들었지만 저희가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런 기록들은 기록으로 남기질 않았어요. 증언을 계속 들어도. 그러니까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부터 이 구슬체록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증언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 작업을 상당히 많이 지금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증언을 들으면서도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사건 중심의 것들만 기록으로 남기고 보고서로 남기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다가 이게 지금 어른들이, 그러니까 증언자분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이제 남겨주고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이런 의문들이 저희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좀 갖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증언을 듣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기록되어서 보고서에 담기고 이게 진실과 역사로 남게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그 보고서에 담기지 못하고 역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저희가 그러면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뭐 최근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나오는 일련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꾸준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다시 좀 찾아서 그런 작업들을 기록해 보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객관적이고 이제 공식적이고 공통적이고 이런 증언들을 교차해서 뽑아내는 작업보다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이제 그 한 명 한 명한테 남게 됐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경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어오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듣는 작업을 저희가 좀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똑같은 학살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어떤 마을에 있더라도 그 각각의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보자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희생자가 만약에 3만여 명이라고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3만여 명의 목소리가 다 얘기하고 싶은 그 죽음의 그 형태나 죽음의 모습들이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이 한 8만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유족들과 그 가족들의 삶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듣고 최대한 좀 정리하고 기록해보자라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 지금 저희 재단의 기관지 사상과 평화를 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4.3의 증언 코너에 저희가 이제 한 테마씩 이렇게 4.3 증언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정리해보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4.3 연구소라든지 다른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4.3을 겪으신 분들의 생애사를 좀 정리해서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작업들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서나 이런 곳에 좀 담기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3이 남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나 이제 체험자들의 경험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인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사례로 지금 가지고 온 분은 이산문이라는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이제 방송으로도 좀 많이 언론으로도 좀 보도가 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 기관지라든지 어떤 행사에서 소개한 유족분들을 방송이라든지 언론사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취재를 해서 다시 또 재소개를 하거나 재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1941년생이고 제주 노영 한바기굴 지금 현기영 선생님 순이삼촌의 현기영 선생님 그 마을 분이시거든요. 현기영 선생님과 동갑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 고향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저희 그 4.3 평화공원에 찾아온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어느 주말 그 휴일이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평화공원에 한번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오셨으니까 공원을 한번 가보자라는 자녀분들의 그 손에 이끌려서 두 아들과 이제 며느리들과 이제 부인과 같이 공원에 오셨는데 이 어르신이 41년생이고 제주 노영 한바기굴 출신이신데 4.3 당시에 일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형 2명, 누나에서 총 6명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고아가 되셨어요. 막내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주도에 있는 고아원과 이런 걸 전전하다가 당시 제주도에 이제 군인으로 와 계셨던 좀 이제 좋으신 그 해군을 만나서 해군 장교를 만나서 그 집에서 한 1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출이 되신 거죠. 다시 이제 제주도로 이제 파견을 오셨던 분이니까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제 목포까지만 이 아이를 이제 보내주면 본인이 나중에 목포로 가서 이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고아원에 좀 부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목포까지 이제 고아원에서 보내주셔서 갔는데 마침 이제 6.25가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해군 장교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오기 전에 6.25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해군 장교를 만나지 못하고 목포에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6.25가 터지면서 이제 피난민들이 계속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피난민들과 섞여서 결국은 이제 해남 산이면 송곡리라는 곳까지 이제 흘러 이 꼬마애가 피난민들과 같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 뭐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10살짜리 꼬마애는 이제 그 해남 지역에서 어떤 집에, 그 면장집의 일꾼으로 이제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10살에 제주도를 떠나서 목포를 거쳐서 이제 해남에서 남의 집 일꾼이 되어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동안 이 어르신을 누구도 찾으려고 할 수 없었고, 이제 먼 친척들은 제주도에 있었지만 이 아이를 제주도에서만 이제 계속 이제 수소문을 했지, 얘가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목포에서 이제 해남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동안 제주도에선 이 아이가 이제 사삼으로 행방불명된 걸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먼 친척들도 그렇고 그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산문이라는 10살짜리 아이는 이제 해남에서 살다가 그쪽에서 이제 일꾼으로 살다 이제 나중에 더 나이가 지나게 되니까 그 집에서 양자로 이제 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41년 2월 3일 이제 노영 출신 이백은은 1953년 3월 15일 그 해남 산이면 송곡리 박호배의 아들 박산문이라고 성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산문으로 평생을 이제 해남과 목포를 오가면서 살다가 2016년에 이제 이 어르신이 76세가 되셨는데, 마침 부인이,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칠순이 돼서 이제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와서 여러 가지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기 전날 사삼평화공원을 이제 큰아들 손에 이끌려 한번 마침 숙소가 이 근처로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한번 들려봤는데 아주 우연히 저희 안내데스크에 오셔서 이 10살짜리 그 기억에 남아있던 기억이 한백이라는 지명과 그 이백은이란 아버지 이름이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이백은인데 여기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패봉안실에 찾아가서 이백은이란 이름을 다 찾았더니 이백은이라는 이름 옆에, 여기 지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옆에 이산문이라는 위패가 같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위패 옆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주도에서 이 아이를 찾지 못하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을과 먼 친척들이 이 아이까지 같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오셨을 때 장면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위패를 마주했는데 바로 옆에 자신의 위패가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이제 박산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이제 이 아이가, 이산문이라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살아오신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어르신이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저랑 만나서 그러면 이제 한백이가 한박이굴이라는 걸 찾고, 이 당시에 마을에서 이 10살짜리 소년을 기억하는 마을 어른을 찾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오촌 당숙을 찾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제주도에 오시면서 저랑 같이 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의 희생자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본인의 위패를 내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박산문이 되고 1954년 3월 15일 주민등록상에 이제 이분의 인적사항을 적고, 희생자 이산문,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1941년 2월 3일생 이산문의 위패를 내리는 그 희생자 유족 결정이 된 걸 취소해달라라는 신청서를 중앙위원회에 내게 됩니다. 이 작업을 같이 저랑 왜 이런 사유가 생겼는지를 적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다행히 박산문과 이산문이 동일인이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위패가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패를 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형 2명, 누나 총 6명이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이니까 유족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추가 신고 기간이 설정이 되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박산문의 이름으로 자기 가족들의 이제 희생자 유족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2019년 겨울에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현행법상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박산문의 호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등록. 이걸 포기해야만 이백은이라는 아버지 아들로 인정이 돼서 유족 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통보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제적, 박산문이라는 제적을 버리고 이산문이라는 제적을 이씨성으로 돌아가야만 그 6명의 자기 가족의 그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유족 최종 불인정의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되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 70여 년 동안의 삶을 자기가 박산문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이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4.3으로 인해서 가족이 다 죽었고, 이 아이를 누구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었고,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이제 목포까지 흘러가게 됐고, 6.25가 또다시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다시 제주도에 넘어오지 못했고, 이렇게 10살짜리 소년이 7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의 삶을 이제 4.3으로 인한 이런 모든 피해를 그 누구도 보상을 해주거나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 삶을 어렵게 힘들게 자식을 낳고 이제 살아오셨는데, 본인의 입회를 마음대로 올렸다가 이거를 철거할 때는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철거해 줄게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희생자 유족으로 이제 올려달라는 결정에서는 그런 박산문의 호적을 버리고 와라는 얘기를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때 2019년에 유족 불인정 결정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되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지금 다음 주까지인데, 어르신이 그러면 저희랑 같이 이제 이분이 지금 노영 출신이셨는데 먼 친척이긴 하지만 5촌이나 6촌이나 10촌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금 DNA 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시성을 지금 버리고 이씨로 돌아간다는 건 본인 혼자이면 가능한 일이지만 자기 자식들이 있고 자기 손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지금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고, 지금 어쨌든 뭐 국가가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긴 한데, 가족들 먼 친척을 찾아서 지금 그 DNA 검사를 해서 이분이 그 이제 노영에 있는 그 이씨 집안의 아들이 맞다라는 걸 좀 인정을 받고 그 증명서를 같이 내면서 지금 추가 신고를 해보려고 다음 주에 제주도를 지금 이제 그 신고서를 내러 오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4.3이 남긴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뭐 가족이 다 죽어서 고아가 됐고 뭐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경우 중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똑같은 위원회가 결정을 해주는 건데, 한 번은 박산문과 이산문이 동일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지금의 현행법상 이제 그 공부상에 되어 있는 증명을 가져와라라면서 이분한테 또 다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사례는 고춘자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할머니거든요. 오사카에 보면 4.3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유족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41년생이시고 삼양 출신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가장 그 만나고 와서도 한동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어머니의 그 눈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4.3이 뭐라고, 그러니까 4.3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은 어머니가 이제 80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밤마다 우셨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 사례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총상당하는 현장에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제 우리 어머니라고 나서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 지금 총살 현장에 있는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본인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에 총살 현장에 계시면서도
우리 어머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못했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자기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을 해와야 되는데도 가족이라는 거 들킬까봐 이제 그 시신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자기가 동네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시신을 치워주겠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겨우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한,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자기가 이제 부정을 했다라는 그런 좀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을 한우로 사셨는데 88세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만났을 때 이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도 항상 창문을 활짝 열고 주무시는 어머니셨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러니까 창문이 닫혀 있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눈물을 참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도 절대 소리내 울지 못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어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어머니는 낮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울지를 못해서 이제 그 딸이 있는 밤에 딸을 껴안고 참 많이 울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삼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뭐 사삼 트라우마 센터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좀 아픔을 현재까지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트라우마라는 게 어떤 뭐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제 어떤 병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 경험상은 만나는 사람들, 사삼을 겪으신 모든 분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삼으로 인한 어떤 좀 본인만의, 그러니까 무얼 봤을 때 떠오르는 사삼의 기억이 있고, 자기 가족들이 어떤 그 아픔을 계속 가지고 왔던 걸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사삼을 겪거나 사삼의 희생자가 있거나 하는 분들을 만약에 작가님들이 만나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내가 어떤 작품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먼저 묻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제 사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그분들이 좀 어느 지점에서 자주 말씀하시거나 어떤 제스처를 하거나 어떤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은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공감해서 같이 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주는 작업들을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김연옥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71주년 그 사삼 추념식 때 제가 사연을 정리해서 소개를, 손녀딸이 편지글을 낭송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분들 사례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너무 이 어르신만 계속 찾아가고, 뭐 학생들도 그렇고 사삼의 트라우마 하면 뭐 김연옥 할머니, 물고기를 못 먹는 할머니만 있는 것처럼 좀 되어서 어찌 보면 이제는 좀 그만 김연옥 할머니를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하는데요. 김연옥 할머니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정방폭포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조사 때문에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만날 때 좀 집단학살 사건이라든지 어떤 마을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건의 뭐 유족이라든지 생존자를 먼저 찾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연옥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방폭포가 한 250여 명이 이제 산남 지역에 그 희생자 최대 학살터라고 저희가 좀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정방폭포 학살에 대한 유족들의 증언이라든지 사건들이 좀 정리된 게 많지가 않았어서 저희가 좀 다양한 그 희생자 유족들을 좀 찾느라 좀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만나게 된 할머니인데, 안덕 동강 출신이시고요. 어제 그 무등이왓을 가셨다고 제가 좀 전해 들었는데, 이분은 동강의 삼박구석 출신이십니다. 김연옥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남동생 이렇게 사삼에 다 돌아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방폭포에서 모두 돌아가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수용소에, 그러니까 정방폭포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정방폭포에서 집단학살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떨어뜨려야겠다 생각해서 아버지는 끌려가면서 이 8살짜리 아이를 좀 이렇게 밀치고 아버지가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친 흉터가 아직 머리에 이제 주먹만한 이제 움푹 패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후유장애인으로 지금 결정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셨을 때는 본인 아픈, 몸 아픈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약을 많이 드셔야 되고 병원을 다니셔야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칭칭 아프고 귀도 윙윙이리고 어깨도 씩씩 쑤시고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된다. 이런 통증으로 잠을 못 드는 날이면 눈앞에서 끌려가는 아버지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이제 잠을 못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 통증을 먼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방폭포에서 누가 죽었는지 그게 날짜가 언제였는지 누가 같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제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사는 자기가 지내는데 절에서 지낸다. 그런데 우리 절은 물고기를 먹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물고기를 먹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다 바다에 떠내려갔는데 자기가 물고기를 참아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제서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우리 어멍영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하멍 두 팔 벌녕 나한테 오는 것만 같아 몇 번씩 바다로 들어갈 뻔했어요 라고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이제 원고에 담은 건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사삼인 거죠. 그래서 바다 정방폭포에 떠내려간 가족들을 생각나면 바다로 가시고 정방폭포까지 가지 못하시지만 이제 한림 앞바다나 지금 한림에 거주하시거든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식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바다를 보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사삼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폭도지방 이제 폭도년 그런 얘기 제주도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그런 워낙에 좀 구박을 많이 받아서 남편의 구박과 시댁의 구박이 있을 때마다 바다에 나가서 아까처럼 이제 바닷물 바라보고 앉아 계셨던 평생을 그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고 위로해 주는 거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던 그런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생선을 못 드시는 건 여전하시고요. 그런데 생선을 평생을 드시지 않는데도 같이 이제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이나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왜 생선을 먹지 않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71주년 위령제 직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생선이 비려서 안 먹는구나. 어머니가 생선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자기가 이제 물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제 저희가 글로 만들어서 이제 71주년 추념식에 이제 손녀딸이 그 편지를 낭송하게 되면서 가족들도 그러니까 그 딸이나 다른 가족들도 그 사연을 알게 되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 사연을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얘기를 상당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힘들었을 때 바다를 가는 얘기라든지 이제 물고기를 먹지 못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누군가와 이걸 좀 풀면서 살아보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가족들한테 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가족들이 왜 물고기를 안 먹는지 물어보지 않았던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의 물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아니면 할머니의 물고기 안 먹어요? 라고 물어봤으면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머니를 만나면서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못했었던 아픔이라고 우린 많이 얘기하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슬픔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제 그걸 물어봐주고 우리가 그걸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물어봐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연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게 김현옥 할머니의 18살 때 모습의 사진이고요. 항상 양갈래 머리를 따오고 하얀 색깔 셔츠나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워서 항상 학생들처럼 양쪽으로 머리를 따고 이제 지금은 한복 차림이긴 한데 이제 흰 색깔 셔츠를 꼭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입고 다니셨다는 말씀 해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양갈래 머리 때문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동강리 어제 무등위와 가셨을 때 헌묘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방폭포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시신 수습을 대부분 하지 못하셔서 나중에 혼을 불러서 이제 헌묘를 이제 좀 만드셨던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김현옥 할머니 같은 경우도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다음에 이제 그 친척분들과 같이 헌묘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한 묘를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한 묘하고 작은 아버지 묘 해가지고 총 이제 헌묘를 지금까지도 본인이 관리를 하고 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 김정추 할머니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생존 수영인이세요. 그러니까 4.3 당시에 전주형무소에서 실질적으로 1년여 공격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서귀포 하요 출신이신데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니셨어요. 상당한 엘리트셨고 집안도 상당한 재력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다가 이제 해방 직후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넘어오셔서 하요에 이제 터를 잡고 일꾼을 부리면서 좀 넉넉하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할머니 증언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출가 물지를 가자는 그런 이제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라 그래서 친구랑 같이 뭐 제주도에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그러니까 도해 지역으로 나가는 해녀를 모집한다는 신청서에 손도장을 찍었다라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출가 신청서에 찍은 손도장 때문에 그 손도장이 문제가 되어서 잡혀갔다라고 할머니 증언하시는데, 아마 그게 출가 신청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당시에 그 뭐 백진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로 친구랑 같이 끌려가고 그 친구랑 같이 전주형무소까지 끌려가게 돼서 1년형을 받고 한 8개월 정도 복역하고 다시 이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로 돌아왔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징역 갔다 온 게,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와 징역 갔다 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가장 못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고 집안의 재산도 상당히 많으셨고 자존심이 상당히 세고 지금도 상당히 씩씩하게 이제 그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도저히 지역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징역 갔다 온 년 소리를 듣는 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결국은 떠나서 부산에서 이제 평생 70년을 부산에서 쭉 살아오고 계신데요. 왜 부산을 선택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일본에서 살다 오니까 자기가 도시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뭘 했던 사람인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제주도보다 도시로 가자 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부산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부산에 가서 뭐 바느질하고 삭바느질이라고 되게 고생하시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부산에서도 자기가 제주 출신이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시거든요. 지금도 일본에서 사셔서 그런지 일본어가 상당히 능하시기도 하고 그 사투리를 잘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 이 군사재판 4.3 당시에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이제
형무소에서 복역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재판을 받고 이제 수용 생활하신 분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는 일들이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2020년에 그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12월에.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여기 그 썼던 얘기 중에,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딸을 버리고 부산에서 70년을 넘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장은 할머니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라는 그 재판장의 질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저기다 녹였는데, 이 글에는 쓰지 못했으나 이제 제주에서 떠나실 때 따님이 두 분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제주에서 결혼을 먼저 한번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딸들까지 놓고서, 남편까지 놓고서 이제 부산으로 가셨어야 됐던 그 여자의 삶이라는 게 이게 참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는 이제 그 딸들이 지금 제주도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제주에서 결혼했던 부분은 좀 빼고 이게 소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산에 살고 계시고, 지금 왼쪽의 모습은 이제 부산에 쭉 사시다가 딱 한 장 가지고 있는 제주도 용두암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60대, 50대 후반 그쯤에 이제 제주도에 가족들 만나러 한번 오셨을 때 이제 용두암에서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제주도 사진은 저거밖에 없어 그러셔서 저거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옆에는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신 제가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자세 피해를 또 4.3으로 인해서 겪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연자세 사례도 좀 하나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정봉영 할머니고 34년생이시고 도두 출신이신데, 이분도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지금 뒤에 보시면 왼쪽은 어머니 사진이고 오른쪽은 일본에서 찍은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여기도 상당히 좀 부유하게 사셨던 할머니이신데, 할머니가 이제 해방 직후 제주도에 오셔서 아버지가 여러 번 검속되다 풀려났다, 검속되다 풀려났다를 반복하시다가 예비검속으로 이제 행방불명 되셨고, 남동생이 그 이후에 좀 6남매셨는데 막내 남동생이 굶어 죽는 그런 피해를 보셨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6남매 맞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잡혀가서 계속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 망가져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시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큰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16세 이제 소녀 가장이 돼서 6남매와 어머니를 이제 본인이 이제 다 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남의 집 식무살이도 하고, 뭐 제주도에 있었던 장공장에서 공장 다니시면서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시다가, 그 빨간 줄, 아버지가 예비검속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동네에서 폭도폭도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버지의 그 빨간 줄을 지워야겠다,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아가고 우리 동생들이 살아가려면 그럼 이 빨간 줄을 지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군에 입대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3 당시에 그 아버지의 빨간 줄을 지우려고 군입대 하신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해병대 3, 4기도 그렇고 육군으로도 많이 가셨는데, 어머니는 자기가 여군이 되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빨간 줄을 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여군에 입대하는데, 그러니까 왜 군인이 되셨어요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솔직히 나라 사랑이 뭔지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도 조센진 되게 구박은 많이 받았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진 않았는데, 이 4.3이 터지면서 아기도 죽이고 뭐 선생님도 죽이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을 본인이 계속 보다 보니까 나라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디가 나라 사랑이냐. 그래서 자기는 단지 우리 아버지 빨간 줄 지워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군인으로 가시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의 모습이 어머니가 지금 뒷줄에 맨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정봉영 어머니신데,
여군 모습이에요. 여군 통신병으로 가셨거든요. 대구에서 근무를 하셨고 통신병으로 이제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시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괴인데 그 4.3 당시에 뭐 작가님들이시니까 이제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만나보셨을 텐데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저 괴 역시 4.3 당시에 그 어머니가 결혼할 때 만들어 온 괴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정복령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저 괴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워낙에 독하셨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증언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뭐 따스함, 뭐 모성 이런 것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본인이 힘들었던 부분, 원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 괴를 얘기하실 때는 보여주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집이 다 불타고 도두동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집이 전소되는 과정에서 저 괴를 지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어머니가 저 괴를 집 밖으로 마당으로 내던지셨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4.3이 저 괴로 이제 하나 좀 응축돼서 기억이 되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괴의 모습이시고요. 지금 마지막 사연으로 보여드릴 분은 지금 갖고 계신 혹시 그 기관지에 있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소개한 사연입니다. 강원삼 어르신이신데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처음에 연결된 게 한 3년 전쯤에 사무실로 그냥 문의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죽었는데 자기는 평양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서북청년 쪽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4.3 당시에 제주도에 서청들이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었고 서청 출신들이 이제 이북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토벌대로 응원대로 제주도에 오셨을까요? 라고 저도 이렇게 의뢰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는 한국전쟁 피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만나고 문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한국전쟁을 그러니까 6.25가 터지면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진짜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을 모아서 제주도로 이제 배에 실어서 오는 그런 그 정책에 따라서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피난민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셨습니다. 그래서 남원 신내리에 공천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같이 내려오셨던 분들이 같은 마을에 있었던 분들 한 50명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분이 당시 7, 8살 정도밖에 안 되셨을 때인데도 좀 많은 기억을 좀 이제 하고 계셔서 이 사연을 지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여전히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사진이세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나름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가 평양 교구에 거기에 그 주교님의 그 홍주교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주교님의 그 비서로 일을 하시다가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다 같이 부산에 있는 성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피난을 와서 그분들이 다 같이 제주도 공천포로 이제 소개 내려왔으니까 피난민들이 다 천주교 신자셨던 거예요. 그때 모여 있었던 내려와서 이제 제주도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51년도에 그 무장대 습격이 신내리 마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1951년 2월 19일의 습격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 습격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별로 피해는 없었어. 그냥 집들만 불탔고 이제 뭐 식량만 탈취해갔지. 우리 집에 이 증언을 해주신 어르신이 마을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집이 그날 제사 준비를 하려고 제사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떡만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아무도 다치거나 잡혀가지 않았던 거예요. 신내리 공천포 주민들은. 근데
그래서 저희가 신내리 공천포를 조사를 이제 마을 보고서를 쓰려고 조사를 할 때도 이 사건을 저희가 놓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44년생 그 51년 같으면 한 7,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그때 남원 신내리 공천포에서 무장대 습격, 그러니까 공비 습격으로 죽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은 그 습격을 기억하지만 마을 주민들, 제주도민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 사건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지역에, 자기 마을에 만약에 누구 아버지가 죽었거나 뭐 누구네 아들이 죽었거나 했으면 아, 그 습격으로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자기 지역 마을 사람이 죽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집만 불타고 뭐 식량만 우리 집에 제사떡만 가져가고 별다른 피해는 없었어 라고 증언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서 죽었고 그 마을 안에 자기 아버지의 그 비석, 그러니까 무덤이 2개가 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작은아버지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이 무덤을 만들어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을에 조사를 하면서 혹시 그 당시에 그 피난민들이 와서 피난민들이 2명이 죽었다는데 그 무덤을 아시겠냐고 했더니 그 무덤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데 피난민들이 와서 무장대 습격으로 피난민들이 죽었는데 그 묻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묻어줬어 라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 같은 경우 맨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증언을 해주신 강원삼 씨와 그 동생이 무덤을 찾으러 왔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피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서 청착을 하는 곳이 청주였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쭉 사시다가 이 강원삼이라는 어르신이 나중에 공군에 입대를 하고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돼요. 똑같은 시기에. 그래서 공군과 해병대 입대를 하게 되니까 당시에 공군에 입대를 하면 휴가 때 공군 수송기를 탈 수 있는 좀 그런 혜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휴가를 받게 되니까 공군 수송기를 타면 비행기표를 사지 않고도 제주도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긴 휴가를 제주도로 가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 공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분도 똑같아요. 아까 그 이산문 어르신이 알고 있었던 게 한백이란 지명 하나인데 이 사람은 공천포란 지명 하나만 가지고 모슬포에서부터 이제 공천포를 찾아서 이제 남원 신내리까지 가셨대요. 가셔서 마을 주민들을 수소문해서 당시에 이제 육지에서 온 피난민들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 풀이 무성한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청년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무덤을 그 이제 손보는 사진을 하나 찍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무덤을 청주로,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니까 청주에 있는 천주교 공원 묘지에 좀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 돈을 모아서 천주교 그 묘지에 터를 사고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그 준비를 하고, 이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묘를 그 이장에 가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밑에는 공천포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때 이장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사진을 찍고 이걸 다 이 강원삼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겠다라는 생각은 못했고, 자기가 아버지를 찾고 어쨌든 이분도 이제 그 제주도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오시고 아버지를 이장하시고 이런 걸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셔서 그냥 사진을 한 컷 이제 기록으로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진, 지금 7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사진으로 이 공천포 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저희가 좀 드러나게 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아버지 무덤을 찾으러 내려오는 첫 번째 공군 휴가 때 그 수송기를 탔을 때의 모습의 사진이고요. 왼쪽은 지금 청주에 모셔진 아버지 무덤입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 사삼 무덤이 있는 거죠. 제주도가 아닌 곳에. 거기에 지금 묘비를 보시면 강세윤 요셉 1919년 평양생, 1951년 2월 19일 제주도면, 이 옮기실 때가 80년 되셨는데 그때 비석을 이렇게 직접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잠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80년대까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무덤을 찾고 아버지의 비석을 청주에 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 강원삼 씨 가족과 본인과 남동생이 이제 스스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가 이게 제주 4.3 사건이라고는 인지를 못하셨다가 저희 70주년쯤에 아마 전국적으로 뭐 이제 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대적으로 많이 됐었고 광화문 문화제도 하고 이런 걸 좀 보시다가 TV에서 4.3 사건이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내용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5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혹시 4.3 사건에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질문으로 한 3년 전쯤에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사진을 찾고 남원 신내리 공천포의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어르신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지금 새로운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가 되고 현재 어르신도 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또 이때 다쳐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막내 삼촌까지 희생자 신고를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기관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4.3을 겪으신 그 생애와 관련된 내용,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홍춘호 할머니를 아마 그 무등이앗에서 만나셨을 텐데 홍춘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쭉 살아오신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등위안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지슬의 무대였던 이제 동강리 큰넓게 여기에 가서 증언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남동생들이 3명이 이제 그 4.3에 굶어 죽은 남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토벌대가 매일같이 올라오니까 오늘은 이쪽 산에서 숨었다가 내일은 마을로 옮기고 다른 숲으로 가고 다른 산으로 가고 다른 굴로 가고 이러면서 계속 이 10살짜리 소녀와 이제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피난 생활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동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죽어가는 되게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증언자들을 만나셨을 때 짧은 시간에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진짜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아직까지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채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작업을 이제 뭐 직접 유족들을 만나셔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좀 나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한번 잘 들어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